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세계의 경제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 1,700여 명이 오늘 경주에 모입니다. 에이펙의 경제인 행사인 에이펙 CEO 서밋에서 우리나라 기업 총수와 젠슨 황 등 전 세계 CEO들이 경제 협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건데요. 잠시 후 하프타임에서 주요 일정 살펴보고요. 또 오늘 IT 연구소에서는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 추진되는 에이펙 AI 이니셔티브 관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규제를 피한 경매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매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용어도 낯설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 부동산 경매 입문자를 위한 기초부터 또 낙찰까지의 과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루하루 이거 짚어드리는 게 참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코스피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했고요. 하루 만에 3,900대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선에 있을까요? 네, 이게 코스피의 지금 일장 춘몽인 걸까요? 4,000선이 하루 만에 깨집니다.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은 1% 넘는 내림세로 3,99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메이저 수급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강한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는데요. 1조 3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60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조 4천억 원 가까운 타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을 보면 대체로 내림세입니다. 삼성전자 지금은 10만전자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2% 넘는 내림세고요. SK하이닉스 역시 3.1%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간밤 테슬라의 상승 영향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어제 900선 넘어섰다가 오늘 하락세인데요. 움직임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 지금 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보합입니다. 902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여기서는 외국인만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1,433억 원 매도 우위하고 있고요. 기관은 257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1,32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여기서도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 형제가 선방하고 있고요. 반면 어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은 대체적으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예, 그럼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상승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수소 산업 비전을 선포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외환시장 동향은 또 어떤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이 1,432원에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1,436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는 강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74원, 엔화는 942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이목이 쏠린 에이펙 주간입니다. 이 정상회에 앞서서 경제인 행사죠. 2025 에이펙 최고 경영자 서밋이 오늘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네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재계 빅샷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정상회교 못지않게 비즈니스의 큰 장이 될 이번 행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립니다. 오늘 오후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는 이번 CEO 서밋은 SK그룹의 수장이자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의장을 맡고요. 예. 행사에는 AI 업계 큰손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인 1,700여 명이 집결할 예정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후, 금융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강연과 연설들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주요 일정들 중에 알짜배기만 골라서 짚어보면 네. 최태원 회장의 개막식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근 흐름에 제대로 올라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AI 반도체 핵심인 HBM 협력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눈길이 가고요. 네. 또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 소프트뱅크를 이끌고 있는 손정희 회장의 만남 역시 주목됩니다. 예. 소프트뱅크는 오픈 AI와 함께 미국의 초대형 AI 인프라 프로젝트죠.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네. 삼성과 SK그룹 역시 한 배 올라탄 만큼 이번 회동에서 투자 계획 등이 더 구체화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만큼 이 글로벌 AI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밑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기업인 행사를 넘어서 이 에이펙 주요국 정상과 비즈니스 리더들의 교류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큰데 트럼프 대통령 역시 특별 연설에 나설 예정이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부터 나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 등도 CEO 서밋 중 별도 세션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대한상인은 공식 행사 외에도 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세계에 알리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AI부터 방산, 조선, 디지털 자산 등 핵심 산업을 다루는 퓨처테크 포럼을 통해서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이 비즈니스 무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정상회의 본무대에서도 이 경제 외교가 최대 관심사인데 특히나 이번 에이펙 기간 최대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이번에 매듭질 수 있을지 하는 여부겠죠. 지금 상황은 좀 어떨까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건인 무역 협상 타결 여부는 아직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는데요. 현재 분위기만 보면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미국 측 키 매니저 스콧 베센트 장관이 어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입을 열었는데 협상이 29일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아하. 답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틀은 이미 마련됐다면서도 처리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고 매우 복잡한 협상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에 매우 가까워졌다 했던 발언과는 결이 사뭇 다릅니다. 네. 우리 정부도 신중한 모습인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양국 간 논의가 여전히 교착 상태다 평가했는데요. 투자 방식과 금액, 시간표, 이익 배분 방식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고요. 예.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도 외신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되는 걸 볼 때 이번에 바로 태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협상을 매듭지지 못하면 한미 관계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 무역부 대표부 대표도 한국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밝히는 등 미국 측에서 우리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미 조선업 투자가 협상의 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일본행 비행기에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 더 짤막하게 짚어보면요. 최근 이슈가 됐던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무역 협상이 이번에는 좀 어려울 거란 얘기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는 있지만 트럼프니까 혹시 하는 기대감을 네. 마지막까지 한번 걸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지표 하나 짚어보죠. 이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나왔는데 우리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한은이 오늘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총생산의 GDP는 전분기보다 1.2% 증가했는데요. 예. 1분기 뒷걸음질 쳤다가 2분기 0.7% 반등에 이어서 6개 분기 만에 다시 1%대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네. 지난 8월 한은이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인데 소비가 살아나고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네. 완만한 회복 흐름 속에서도 이 3분기 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성장률이 한국은행의 기존 전망치인 0.9%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분기에는 이 관세 영향과 수출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만큼 이 예. 내수 회복세가 어느 정도 이를 상쇄해줄 수 있을지가 변수인데 연말까지 회복 흐름을 이어가면서 1%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뭐 경제는 어쨌든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진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1년 전보다 소득이 늘어서 이 소득계층 상승한 사람 이 수가 극히 적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 경기가 워낙 어렵잖아요. 네. 안 힘든 사람이 없는데 이 수치로만 봐도 부의 사다리가 더욱더 가팔라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소득 이동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 소득 분위가 전년 대비 한 개당 이상 상승한 사람은 17%대에 그쳤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늘어 소득계층이 한 단계 올라간 사람이 전체 국민 5명 중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고 벌써 3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면서 계층 이동이 특히 어려워졌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같은 기간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7%에 달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이후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는 겁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도 이제는 옛말이 된 모습인데요. 특히 과거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이 한국 사회에서 계층 이동의 역동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당시 발간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상위 분위로 탈출한 연간 상향 이동률은 30% 미만에 그친 반면 고소득층의 80% 이상은 계층을 유지하면서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사는 구조가 굳어졌다 분석했고요. 예. 이 같은 흐름은 오는 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상층 등용문이었던 대기업 취업문마저 좁아져 계층 이동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해당 조사가 재산 소득이나 이 증여를 통한 자산 등을 빼고 일에서 번 소득만 갖고 따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 실제 상황은 집계 나온 숫자보다도 훨씬 더 열악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렇게 소득계층 사다리가 가파른 것만큼이나 자산계층 사다리도 가파른데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치솟는 집값 때문에 가계대출 조이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은행에서 대출받기는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예. 3분기에도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문턱이 속속 높아졌는데 4분기에 그보다 대출을 더 조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지난 3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14포인트 작지만 여전히 전분기보다 대출 태도가 깐깐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주택 대출이 마이너스 28, 가계 일반 대출이 마이너스 19로 각각 대출 태도 강화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앞서도 문턱을 높여놨는데 4분기에 더 높이겠다는 거니까 대출 받는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부는 6.27 대책 이후에도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만 주담대 한도 제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 등의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하는 관계자는 후속 대책의 영향으로 이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 대출 모두 대출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속이 조금 답답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네. 다음 소식도 속 터지는 소식이네요. 한국에 머물면서 자선 사업에 쓰겠다고 기부금 받아놓고 그 돈을 테러 단체에 보낸 외국인이 붙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순박한 축구 동호회 동생인 줄 알았더니 예. 실상은 테러 자금 모집책이었던 걸로 드러나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 살면서 테러 자금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예. 이 남성은 아프리카의 우물을 파겠다, 자선단체를 후원한다면서 난민 돕기 모금을 위한 축구 동호회 행사를 열기도 했고요. SNS에 이슬람 난민 사진을 올려놓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모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간 모은 기부금은 가상화폐인 테더 62만 개로 우리 돈 10억 원에 달했는데 예. 실상은 알카에다와 연계한 테러 단체를 추종해왔고 이 중 일부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 KTJ에 보냈습니다.
이 아프리카 우물 지원 사업을 한다던 자선단체의 정체도 이 KTJ 조직원이 만든 위장 단체로 드러났는데 네. 지금까지 적발된 테러 자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특히 이 가운데 약 2,700여만 원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국내에서 하마스로 자금이 유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예.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이미 자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수배돼 난민 신청을 11차례나 연장하면서 국내에 머물러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테러 방지법, 테러 자금 금지법 등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하고 테러 단체 지원에 위해 추가로 모금한 가상 자산이나 현금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또 경주 에이펙 회의와 관련된 자금 지원 등 이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뭐 기부금 유용이나 이렇게 관리 불투명에 대한 지적은 많았는데 이렇게 테러에 지원이 있다고 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내주신 분들 속상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할 소식입니다. 네, 저도 고기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이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이 한우. 오늘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마음껏 드실 수 있겠습니다. 오, 예. 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대형마트와 하나로마트의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를 최대 50% 할인하는 이른바 와. 소프라이즈 한우 세일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서프라이즈. 예. 이번 행사는 11월 1일 한우 먹는 날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살짝 구워서 소금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 등심부터 양지, 설도 등을 보다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예. 1플러스 등급에서 2등급까지 있다고 하네요. 꿀팁 하나 드리자면 업체별 할인 행사 일정과 할인 대상 품목은 한우 자조금이 전국 한우협회 누리집과 여기고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 기준으로 100g당 등심이 8,000원이 채 안 된다고 하니까요. 오, 예. 모처럼의 한우 파티 놓치지 마시고요. 저도 집에서 육아로 고생하고 있을 아내에게 한우로 점수 좀 따보겠습니다. 저도 점수 좀 따야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오전 내내 사고가 잇따랐던 도로 위로는 여전히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분기점 부근에서는 벌써 3시간 가까이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3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어서 이 일대 5km 구간에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이후 광명역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팔곡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서이천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안성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청담대교부터 정체 심해졌고요. 이후로는 동작대교 부근에서 하는 작업 때문에 반포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수입니다. 요즘 정말 이 AI 이야기를 빼면 뭐 대화가 안 되는 수준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이 인공지능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제 단순한 경제 협력 회의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국제 협력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네. 20년 만에 이제 한국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이잖아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AI 관련 협력이 에이펙 정상회의 의제로 달아지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이제 AI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의 AI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새로운 전략적 추진이나 실질적 액션 플랜에 대한 채택을 지금 핵심 성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경제 전반에서의 성공적인 AI 도입과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전 분야에서 AI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혹은 AI 인프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게 되는데요. 실은 이게 이 에이펙 전에 준비가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8월에 인천에서 개최됐던 에이펙 디지털 AI 장관 회의 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이 핵심이진 AI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5월에 또 제주에서 열렸던 에이펙 통산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통상을 위한 AI 이니셔티브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됐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AI와 관련된 사회 변화나 정책에 대한 의제를 좀 전 세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예. 실제로 많은 국가들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번 에이펙이 끝날 때도 AI와 관련된 어떤 정책들이 얘기가 됐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에이펙 행사가 뭐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전 세계 관심이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의장국으로서 이 손님 맞을 준비를 특별히 또 해봤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은 각 서밋의 이제 개박 특별 연사로도 이제 참여하고요. 예. 그 외에 또 외교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외교 통상에 대한 이제 합동 강요 회의를 주최하고 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이 디지털 AI 장관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은 얼마 전에 또 있었던 에이펙 재무 구조개혁 장관 회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에이펙 재무장관에 의해서 원래 재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네. AI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 인공지능 도입으로 한국 경제 생산성을 최대 3.2%, 또 국내 총생산 GDP를 최대 12.6%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 경제의 AI가 발전하는 것이 돌파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AI가 핵심 의제로 재무장관에 의해서 나온 건 또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우리 고위직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외에 또 다양한 기업들에서도 이제 손님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각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홍보 활동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뭐 에이펙 기간에 뭐 각국 정상들도 모이지만 이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도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 이 CEO 서밋이라는 또 행사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뭐 기술이나 AI 관련 논의가 오갈까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 안에 CEO 서밋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요. 네. 이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 포럼인데 이때 정말로 많은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거든요. 예. 이번에 한 1,700명 정도의 글로벌 CEO가 참여하는데 네. 여기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나 디지털 전환이나 지속 가능에 대한 글로벌 전문성에 대해서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인사이트 보고서를 이제 발간하는 이러한 논의들이 이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AI가 비즈니스에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자세하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CEO 서밋에 뭐 진짜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네. AI 기업 총수들이 우리나라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젠슨 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CEO죠. 네. 거의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를 할 때에 이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게 하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의 이 맷 가먼이라는 CEO가 좀 오게 되고요. 오, 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소비재 쪽에서의 CT 그룹 CEO나 뭐 존슨앤존슨 CEO 이런 사람, 또 이제 중국에서 CATL 회장 등이 참석을 하고요. 예, 예. 그 외에 또 이제 뭐 아직 논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팀쿡 애플 CEO라든지 오. 아니면 순자 피차이 구글 CEO 혹은 예.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등의 참석들도 좀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당연히 글로벌 기업들 국제의 이제 재계 총수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나 HR이나 뭐 이런 데도 정말 많이 오실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건 역시 AI계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젠슨 왕이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15년 만에 공식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조연설을 이제 진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기조연설 동안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이후에는 또 주가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니까 10월 31일 날 있던 기조연설에 대한 이제 상당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이 젠슨 왕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아니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별도 회동을 통해서 뭐 HBM 공급이나 AI 반도체 협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논의될 것인가라는 것들에도 이제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좀 집중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이 퓨처 테크놀로지 포럼이라고 하는 네. 기술 포럼이 함께 열린다면서요. 네, 원래는 이 에이펙 CEO 서밋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여서 비즈니스 중심의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서만 또 특별히 어허. 개최되는 특별 부대 행사가 퓨처테크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지금 개최 중인데 네. 이제 한국의 전략 산업별로 첨단 기술 역량이나 미래 비전을 이제 글로벌 무대에 선보이는 어떠한 그 포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6개 분야의 퓨처테크 포럼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27일 날 진행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제 진행됐었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조선 포럼이 있었고 아하. 방산 포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선 포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조선 기술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특히나 AI 기반으로 조선업이 어떤 식의 혁신이 있는가, 자율주행 선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이나 아니면 차세대 친환경 추진 기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과의 또 파트너십에 대한 좀 강력한 어필을 했었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방산 어떻게 보면은 전쟁과 전장의 기술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있어도 최근에 이제 뭐 외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요즘에는 전쟁이 정말로 로봇과 AI 전쟁으로 그렇죠.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또 글로벌 방산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가, 또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된 AI 포럼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AI 포럼. 네. 그 글로벌 AI 포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AI 경험이나 AI 3대 강국에 대한 비전을 또 공유하고요. 그 외에 또 뭐 예를 들면은 네이버 CEO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AWS CEO라든지 아니면 네. SK텔레콤 사장 아니면 오픈 AI 총괄처럼 정말로 뭐 전 세계에서 AI 관련 높은 분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각자의 회사에 대한 이야기, 혹은 기업에 대한 이야기, 국가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뭐 지역 혁신 모델 등 정말로 그 AI에 관련된 걸 모두 다 이제 난상 토론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또 뭐 유통경제 포럼, 디지털 자산 포럼, 미래 에너지 포럼 등 어떻게 보면 AI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산업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퓨처 테크 포럼을 통해서 네. 이어진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 분위기를 좀 주변에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 에이펙 열리는 경주 곳곳에서 네. 이런 AI나 뭐 로봇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가 열리는 경주 자체가 이제는 단순한 국제 회의를 넘어서서 어떤 한국의 첨단 AI나 로봇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일종의 뭐 미래 도시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좀 탈바꿈이 되고 있는데 네. 몇 가지 좀 흥미로운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이미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레벨 4 단계 이제 무인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로만 지금 만들어진 이제 로이라고 하는 셔틀버스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핸들이나 페달이나 백미러가 없는 상태로 완전한 무인 주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예. 차량을 개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율주행용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8명 정도 탈 수 있고 지금은 셔틀버스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한 시속 40km 전후로 움직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회의장 근처를 도는 셔틀버스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법정 요구사항 때문에 보조 운전자가 타고는 있지만 운전 자체는 이제 AI가 다 한다고 알아서 보시면 될 것 하고. 같아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언어 장벽을 허무는 AI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김해국제공항이나 경주역이나 경주 터미널 같은 주요 숙소에 네. AI 통번역 기계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오호호,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키오스크 모양의 AI 통번역기가 뭐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인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네. 뭐 전시관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은 관련돼서 설명도 해주고 또 뭐 여러 가지 위치도 알려주는 게 있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경주 시내를 운영하는 택시 1000대에 QR 코드가 붙어 있는데 네. 그 QR 코드를
되면 AI 통번역 플랫폼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승객이 모국어로 얘기하면 네. 기사가 이제 한국어로 통역해주는 이런 오. 것들이 택시 이제 QR 코드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또 이제 쓰면서 이렇게 AI 기술이 일상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주가 뭔가 이 찬란한 문화유산을 가진 역사의 도시였는데 진짜 첨단 도시로 재탄생한 느낌이에요. 이 경주에서 무슨 뭐 라스베가스 CES 막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차세대 기술 또 전시도 볼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K테크 쇼케이스라는 행사가 이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 엑스포 대공원 근처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예. 500평 규모의 야외 특별관에 뭐 우리나라 삼성, LG, SK, 현대뿐만 아니라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만든 회사죠. 네. 그 회사의 차세대 기술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삼성전자에서 보통은 신제품 발표를 특정한 쇼 같은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에이펙에서 이례적으로 2번 접는, 그러니까 3단 접이 스마트폰이죠. 예, 그 트라이폴드 네. 실물을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와. 예, 그래서 기대됩니다. 이제 이게 11월에 정식 출시 예정인데 출시 전에 이제 에이펙에서 먼저 보여주면서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또 LG전자나 SK그룹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CES 같은 데서 많이 했었던 뭐 예를 들면은 초대형 미디어 아트를 뭐 무선 OLED 디스플레이로 보여준다거나 오, 예. 아니면은 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들을 상징적인 전시물로 보여준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계, 그러니까 네. 사족 보행하는 로봇계가 실제로 전시가 되고 시연을 진행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AR 글래스, 그러니까는 일반 안경이 아니라 뭐 화면이 이제 실제로 눈에도 보이고 통번역도 되는 이런 걸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메타거든요. 네, 메타에서 실제로 이 스마트 안경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만든다고 그래요. 와.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도 지금 빠르게 매진이 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외에 또 뭐 우리나라의 서빙 로봇이나 웨어러블 재활 로봇 등 다양한 것들이 좀 전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요즘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 K 콘텐츠가 뭐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기술과 이런 우리나라 콘텐츠가 결합된 이런 전시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에이펙 경제전시장이라고 경주 엑스포 대공원은 실내에 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네. 이거 지금은 정상회의 참가자들에게만 개방이 되거든요. 그런데 11월 1일 이후에는 일반인들에게도 11월 23일까지 공개가 된다고 오, 해요. 예. 어떤 것들이 있느냐 좀 재밌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로봇 스타트업에서 만든 스케치를 해주는 AI 로봇이거든요. 근데 예. 여기에 그 만화가 이연세 작가님의 그림체가 학습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 얼굴을 딱 보여주면 이 로봇이 실제로 팔로 제 스케치를 이연세 선생님이 그려준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이제 2분 30초 만에 초상의 화를 완성하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한글, 한복, 한자, 한옥, 한식을 주제로 한 오한하우스라고 해서 예. 화면에다가 영어 이름을 쓰면 그거를 한글로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진의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하는 컨텐츠 뭐 이런 네. 것들을 AI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것도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있는데 향후에 또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게 XR 버스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은 버스 안에서 네. 실제로 그 경주의 그 역사지들을 돌아다니면 네. 그런 데들이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버스 안에서 그 터 근처에 가면 네. 실제로 예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 창문이나 아니면은 이제 쓰고 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네. 창밖 풍경하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와. 예를 들면 황룡사, 첨성대, 경주월성 등의 유적지가 그렇죠. 완전히 그때처럼 눈앞으로 이제 되살아나는 우와. 이런 형태의 버스들도 이제 돌아다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에이펙 이후에도 11월에 좀 이런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3일까지 아까 된다고 하셨으니까요. 네네. 그 전에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가 이 AI 시대를 주도한 어떤 협력의 장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앞으로 AI 리더십 강화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글로벌 AI 리더십을 확립하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기회로 조금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기술이 변화할 때 그 기술에 대한 정책 리더십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에이펙의 결과들을 좀 잘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정말 이거 리더십
리더십이나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선이 집중되는 에이펙 현장, 이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는요. 오늘 꼭 알아야 하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죠. 오늘의 뉴스. 또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 짜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한낮의 과학실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도심이나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뉴스를 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멧돼지는 몸집도 크고 이도 날카로워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하면 인명 피해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내닫거나 덤비는 것을 가리켜 저돌적이라고 하는데, 저돌적이란 말은 돼지 또는 멧돼지 저자와 부딪힐 돌자가 합해진 표현입니다. 한자 뜻 그대로 돼지처럼 달려 부딪히는 것을 생각하시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쉽게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사람은 일단 목표를 세우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인다. 또 그는 적극적이고 대담했으며 저돌적인 추진력을 지니고 있었다. 같이 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망설임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해 밀고 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불도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 불도저는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특수 자동차의 하나로 흙을 밀어내 땅을 다지거나 지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하는 등 도로공사 등에서 널리 쓰이는 것이죠. 불도저로 작업을 하면 아주 거침없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앞뒤를 헤아리지 않고 무조건 일을 밀고 나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불도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아직 10월인데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도 관측됐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 대전과 대구 15도, 광주 16도, 부산, 제주 1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보다는 2도에서 5도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오르겠지만 그래도 서울 5도, 대구 4도, 철원 2도 등으로 여전히 공기가 많이 차갑겠고요. 내일 낮에는 서울 17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 안팎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경상도는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맑은 가운데 예년 이맘때 늦가을 기온을 보이겠고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 일부 지역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 일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죠.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강도 부동산 정책 이후로 내 집 마련의 새로운 통로로 여겨지고 있는 경매에 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동산 경매 처음 접하시는 분들 기초부터 차근차근 짚어볼 테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최종 고위관료회의가 오늘 마무리되고 내일부터 외교통상 합동강요회의가 열립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은 내일부터 경주에서 집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가 에이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위해 이념과 진영을 넘어 힘을 모으자고 강조하고 현중 시위대가 경주를 향하고 있는 데 대해선 국익과 품격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무정쟁 제안은 경제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의 고가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재판에서는 이 선물을 전달한 뒤 김 씨와 직접 통화까지 해서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처음에만 선물 받기를 꺼렸고 이후에는 잘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회복에 힘입어 2분기보다 1.2% 성장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오전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방한해 한미, 미중 정상회담에 각각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향해서 연일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급기야 이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또 처음 밝혔거든요. 과연 북한의 관심을 끌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김정은을 향해서 한 말들이에요. 네. 김정은을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면 만나고 싶다. 그가 만나고 싶어 하면 나는 한국에 있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머무르는 일정을 내가 조율해서라도 김정은의 남아서라도 의지가 있다면 화답이 있다면 더 늘리겠다라는 것까지 시사를 한 거고.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잖아요.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다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김정은과 만나면 대북 제재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다음에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의 목적이 정말 북한을 비핵화 핵 보유국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그건 아닐 거고 그러면 트럼프의 1차적 목표는 무엇일까 봤을 때 일단 김정은을 협상적으로 끌어내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전제가 너무 달라요. 북한은 비핵화라는 거는 전제에 올려두질 않는 거고 거기에다가 과거의 북한과 너무 달라진 점은 그 사이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밀착하면서 요 점은 우방국도 키웠지만 러시아한테 전쟁 파병하고 뭐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제재에 대한 여파도 또 줄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이 하노이 회담도 예시로 많이 나오지만 원래 2018년에 싱가포르에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났을 때는 그때는 두 사람이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를 했어요. 그때 김정은은 너무 달랐죠. 그러다가 그 다음 해인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을 때 트럼프는 더 많은 걸 요구했던 거죠. 영변 핵시설 해체하고 플러스 알파까지 다 해체해라 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렬이 됐던 건데 이런 결과를 아는 김정은이 나설까라는 거고 대북 제재 영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과 같지 않다는 거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김정은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제재 풀기에 집착해서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제재를 푸는 거에 연연해서 그 비핵화라는 거, 핵을 놓는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다르게 두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 외교 책임자인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로 가 있는데 러시아 동향은 어떤가요? 그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뿐만이 아니라 푸틴 대통령도 예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북러 두 나라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는 미국과 그 동맹들의 공격적 행동이다. 그런 행동에 있다라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북러 간의 밀착은 다시 한번 공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정부가 그 한국과 직항편을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직항이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면서 유럽 각국 항공편이 중단됐고 그때 한국 항공사도 직항을 폐쇄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고 그래서 직항편을 재개하자라는 거를 두 국가가 논의한다는 건데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에이펙 정상회의 때 이 의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일본 정부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시 사나이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오는 30일 개최하는 방향으로 좀 조율하고 있다. 이런 아사히 신문 보도가 나왔네요. 네, 이 아사히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에이펙 참석을 해야 되니까 30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그날 온날 그날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또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그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아소 전 총리가 킹메이커 역할하면서 다카이치 총리를 도왔거든요. 그래서 한일 관계에서 역할을 다해갈 것이다라는 반응을 이 아소 전 총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다카이치 총리도 정치로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라인의 그런 색깔을 띠게 되잖아요. 근데 다카이치 총리는 워낙에 강경 보수다, 강경 우익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물론 일본의 트럼프라는 평가도 너무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방위력을 증강한다든가 유동성 푸는 것까지도 좀 많이 닮은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취임 이후에는 한일 협력 또한 또 중시하는 태도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사히 신문은
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취임 기자회견 때는 뭐 한국의 김 화장품 드라마 좋아한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날 기회를 만들길 기대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했고 예. 야스쿠니 참배도 일단은 그때 보류를 했었고요. 그렇죠. 두 사람 만남이 30일로 정해진다면 이날은 한일 정상회담 있고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만남들을 앞두고 있고 오늘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 그 트럼프가 일본에 도착을 했고 먼저 나루히토 일왕하고 6년 만에 대면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제 트럼프 만나려고 뭐 황금 골프공 이런 것들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다카이치 총리가 그리고 트럼프한테 선물 보따리로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위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보수 노선에서 방위비를 올리겠다라는 건데 트럼프가 그걸 또 원하고 그래서 좀 이걸 되게 요약을 하자면 일본의 계획을 요약을 하자면 예. 더 방위비를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리고 네. 더 빨리 늘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리고 트럼프하고 다카이치 만나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하고 타결했던 그 미국과의 무역 합의 예. 매우 공정한 합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막 새로운 합의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공정한 합의다. 일본의 미국 시장 진출을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원래 총리 선거 기간에는 좀 미일 합의, 관세 협의가 조금 불공정하다면 우리 이거 다시 엎어서 네. 재협상하고 다시 뜯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트럼프가 먼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걸 거론하고 띄워주는 거는 뭔가 다카이치 총리의 선택을 견제하는 미리 좀 엄포를 두는 그런 성격도 있겠다.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방위비 얘기는 또 이제 사실 우리가 조선업으로 간다면 일본은 이 방위비로 간다. 좀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다카이치에게 군사 역량을 매우 실질적으로 늘리고 있음을 안다라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면서 이걸 또 띄워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서로 좀 서로 무기 판매 확대 이렇게 좀 지원하고 예. 미국과 일본이 윈윈하자라는 쪽으로 방위비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재판 소식인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나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하자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어요.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한덕수 전 총리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한 거예요. 그 원래 한덕수 전 총리를 향해서는 사후 계엄 선포문 만들고 서명한 다음에 본인이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전 총리는 계속해서 계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폐기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네. 그 윤석열 정권 하에 대통령실 참모였던 사람 입에서 이걸 뒤집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강의구 전 실장의 증언을 정리를 해보면 비상계엄 이후에 12월 6일입니다. 이때 한덕수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았고 한 전 총리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았고 그 다음 날인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한테 서명을 요청했고 예. 윤 전 대통령은 날짜가 지났는데 관계가 없느냐라고 말하면서도 서명을 본인이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 12월 8일이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에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게 작성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다라면서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여기서 질문을 해요.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인데 국무총리 의견으로 폐기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했더니 강의구 전 실장은 임의로 만든 문서여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당시 한 전 총리가 문서가 없더라도 이 폐기에서 문서가 없어도 네. 국무회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 전 총리의 그동안의 주장은
나는 계엄에 반대를 했지만 이걸 막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피력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 공판에서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거나 뭐 국무위원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증언도 같이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오는 11월 중에 1심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3년 3월에 이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된 곳이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요? 네. 뭐 장소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종묘였다가 이제 네. 신실, 건청궁, 근정전이었는데 근정전에서 어좌에 앉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곤영암에 들어갔다. 여기가 명성황후 침소 이제 시해 장소죠. 네. 곤영암에 들어갔다라더니 이번에는 수장고가 추가가 된 건데요. 계속 늘어납니다. 예, 우리가 수장고를 뉴스에서 이제 가끔 보는 단어인데 네. 여기 조선 왕조의 보물들이 국보가 엄청 많은 예. 그런 곳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박물관장조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고, 그래야 하죠. 예, 네. 당연히 뭐 허가를 받고 뭐 절차에 따라서 들어간다고 해도 한 명이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 그렇죠. 네. 누구라도 견제, 감시할 사람이. 네, 꼭 2명 이상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곳인데 김건희 여사는 방문을 했고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절차를 모두 어긴 걸로 지금으로선 보이는 거고, 예.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그 당시 국립고궁박물관 정문으로 와서 지하 1층 둘러보고 수장고로 이동을 했는데 수장고 중에서 제2수장고를 10분 정도 봤대요. 네. 근데 이 제2수장고가 조선왕조실록이랑 그 의궤, 조선왕조 의궤 네. 뭐 그림으로 다 묘사를 해놓은 의궤와 어진, 왕의 초상화죠. 이게 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물, 뭐 국보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2,100여 점이 보관이 돼 있는데 제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김건희 네. 여사가 수장고에서 조선왕조 의궤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좀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왜 간 건지 또 왜 방문 기록은 남기지 않은 것인지 네. 이것도 살펴봐야겠고요. 예. 그러면은 또 어쨌든 대통령실에 어떤 오더가 있었다 한들 누군가가 열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가를 해주는. 네, 그 당시에 최종 책임자가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 문화재청장으로 임명이 됐고 이후에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면서 초대 국가유산청장이 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건희 여사의 그 문화계 핵심 문고리다. 뭐 이렇게도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예. 특검은 이미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문화체육비서관실 관계자들에 대해서 물밑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조만간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경북 경주시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3호만 경계태세에 돌입을 했는데 이 뭐 바다와 땅, 하늘까지 통제하는 이른바 육해공 진공 경호에 들어간다고요. 네, 경주는 이제 뭐 초긴장 상태에 네. 들어간 건데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묵을 것으로 알려진 숙소 주변이 경호가 더 삼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리무진도 경호 동선을 확인하는 모습도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경찰은 가용 경찰력 100%가 동원되는 가포 비상령을 경북과 부산 일대에 발령할 계획이고요. 또 정상회의장이 있는 보문 관광단지 내 일대 인도, 차로 사이에는 진입을 막는 울타리와 차단선이 줄줄이 설치된 상황입니다. 네.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하고는 다르게 차로가 비교적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네.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서 예.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외교 차량을 밀착 에스코트하면서 이동 동선마다 경호에 나서게 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드론 격추 장비를 배치했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진공 경호 태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민간에서는 이 시위 신고가 또 다수 있었는데 뭐 혐오 표현 수위나 방식에 따라서 이게 사법 처리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요? 예, 그 경주에서 각 진영마다 단체들 뭐 집회 신고가 평소보다 몇 배 늘어났다 이런 소식 어제 다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경찰청이 언론 공지를 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게 뭐 반중 시위가 몇 개인지 반미 시위가 몇 개인지 이거를 나눠서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경찰은 그 위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는 이제 집시법이라고 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걸 적용을 하는데 특히 반중 혐오 시위에 대해서 강경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뭐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러면 뭐 반미 시위는 정부가 놔두고 반중 시위만 잡는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반중 시위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혐오 표현이라든가 중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심할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오성홍기를 찍고 불태우거나 뭐 시진핑 주석 얼굴을 현수막을 찍거나 예. 이런 건데 그건 사실 뭐 반미 시위라고 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있는 현수막을 찍거나 성조기를 불태워도 똑같은 게 적용이 네. 되겠죠. 당연히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경찰은 어떤 수위를 보고 홍보 문구 또 과거의 전력 이런 것까지 종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순 혐오 표현에는 일단 경찰과 방송 차량을 투입해서 경고 방송부터 하게 되고요. 예. 마찰이 생기는 실질적인 무언가 마찰이 생겼다 하면은 경력과 장비로 제지하고 차단하고요. 그래서 사법 처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런 집시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행위를 체증해서 수사 기능으로 통보하고 필요시에는 사법 처리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경주에서 정말 육해공 철통 방어 최고 수준의 경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 드립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부 정책으로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역 그리고 또 경기 지역 12개 지역까지 토지 거래 허가제가 시행됐죠. 네. 토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 시 구청으로부터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서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 투자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았을 경우에는 토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이들 지역에 지금 아파트 경매로 수요가 쏠리고 있더라고요. 예. 지난 20일에서 21일 진행된 토구역 내 아파트 경매에서는 응찰자 수가 수십 명이 몰리거나 낙찰가율이 100%가 넘는 사례가 다수였던 기사도 나오고요. 예. 제 눈으로도 실제 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게 경매에 관련 문의하는 분들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평소 경매에 관심 없던 분들도 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경매로 시선을 돌려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당장 경매에 뛰어들겠다는 분 또 경매를 한번 알아나 볼까 관심 갖기 시작한 분들 예. 이분들에게 이제 어렵지 않게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제가 지금 정부 정책이 이런 방향이니 앞으로 경매를 하세요라고 권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경매에 관심이 생겼다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네.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첫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드리려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요. 부동산 경매 입문자를 위한 내용 준비해 봤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노 원장님이 상담해 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따뜻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이나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경매 얘기하시는 분들이 뭐 기존에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일반인이 도전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관심은 가지만 좀 막막하다 하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렇고 어떤 것부터 좀 차근차근 알아보면 이 경매가 좀 쉽게 느껴질까요? 실제 경매를 경험해 보면 네네.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는데요.
집주인인 채무자가 네. 돈을 갚지 못해 법원이 부동산을 대신 팔아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경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가 흔히 TV에서 보는 물품 경매도 시작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동산 경매 역시 법원이 경매 시작 가격을 정하는데요. 네. 최저 입찰가라고 합니다. 최저 입찰가. 네. 모든 경매 입찰자는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을 써내야만 유효한 입찰로 인정되는데요. 네. 이 시작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네. 보통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하지만 감정 시점과 시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 감정가가 작년 기준이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네. 감정가보다 시세가 더 높습니다. 아. 그런데 이 감정가가 최저 입찰가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처음에는 100%이고요. 그리고 유찰 시에는 즉 두 번째 매각부터는 해당 법원의 시작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8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뭐 가까운 인천이나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시작합니다. 아하. 물론 유찰이 반복되면 최저 입찰가는 단계적으로 더 낮아지기도 하고요. 오, 네. 그리고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 입찰가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내야 해서 이 가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자금 계획을 짜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네. 이렇게 경매난 물건은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도전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일단 물건 검색부터 하면서 내가 도전 가능한 집들을 추려보면 됩니다. 저는 사실 경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경매 물건 살펴볼 때 권리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네. 경매 물건을 볼 때는 물건지와 감정가 그리고 최저가 면적 그리고 또 점유자가 누구인지 임차인 상황과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 네.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한 차례 말했지만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소 기준 권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네. 예.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네. 등기된 여러 권리 중 기준이 되는 권리로서 네. 이보다 나중에 등기된 권리들은 네. 말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해당 경매 물건에 세입자가 있는데 네. 이 세입자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선순위 세입자고 네. 전세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네. 낙찰자가 낙찰금 금액 외에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 지출이 엄청 더 늘어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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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 등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다면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라고 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낙찰 후 소멸될 권리와 인수해야 될 권리를 구분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예. 그래서 경매에 처음 도전하는 분이라면 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예.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유료 경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유료 네. 사이트들은 이런 복잡한 등기부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주고요. 예. 또 소멸 여부, 인수해야 할 권리, 그리고 임차인 현황 등을 표로 딱 정리해서 입문자도 쉽게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게끔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유료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해도 그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세입자가 없는 물건을 고르는 게 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세입자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구분응선은 넘겼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초보자가 경매 물건을 고를 땐 등기부상 인수 권리가 없고 임차인이 아예 없거나 배당을 전액받는 임차인 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은 초보자가 낙찰받기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또 처음이라서 부동산에 대한 입지나 권리 분석에 눈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네. 가장 먼저 대중교통 접근성을 보고요. 아파트라면 네. 준공 20년 이내 아파트를 기준으로 찾아보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고르고 권리 분석까지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체크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 현장 조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예. 빌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가봤더니 너무 노후화되어서 네. 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하. 봤고요. 예. 그리고 균열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 경우에는 또 수리비가 또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문제 없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네. 세입자가 거주하며 버텨서 고생했다는 얘기 같은 거요. 네네. 이렇게 살고 있는 전 주인이나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을 명도라고 하는데요. 예. 이 명도가 어려운 경우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에 세입자가 아프거나 나이가 아주 많은 약자가 살고 있다면 네. 명도를 요청하기가 참 쉽지 않죠. 예. 그리고 당장 실고자지 않고 세를 낼 계획이라면 주변 부동산을 방문해서 임대 시 적정 월세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예상 수익률을 계산하고 네. 목표 수익률에 맞춰서 적정 입찰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장 조사까지 이제 했고 법적 리스크가 좀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이런 항해까지 끝났다면 예. 경매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최저 입찰가의 10%인 보통의 경우 거의 10%거든요. 네. 10%인 보증금을 꼭 챙겨야 하고요. 네. 신분증도 꼭 챙겨야 합니다. 예. 그리고 경매를 처음 도전할 때 미리 입찰표를 받아서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경매장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네. 입찰가를 잘못 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덜컥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어이구, 예. 그래서 경매장을 자주 방문해서 예. 긴장감을 줄이고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예. 이렇게 입찰표를 잘 써서 내면 경매가 진행되는데 입찰표에 기재된 입찰 가격을 비교해서 가장 최고가를 쓰는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고요. 예. 법원에서 낙찰 허가 결정은 약 1주에서 2주 정도 소요되고요. 1개월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 만약 이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경매 절차가 진행되니까 만약 대출 생각이 있다면 잔금 납부 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파악해서 잔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 이렇게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고요. 앞서 말한 점유자 명도를 진행하는데 네. 원만한 합의가 힘들 경우에는 명도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하. 일단 이 설명해 주신 걸 들으니까 뭐 경매 물건 고를 때 어떤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낙찰받는 건지 대략 그림이 좀 그려지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입찰 금액을 어떻게 정할 건지 네.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떤 뭐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의 빅인데요. 예. 저는 3개월 예. 그리고 6개월, 예. 12개월의 매각 가격을 예. 추려가 통계를 계산을 합니다. 한번 저는 여기서도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85%라고 하면 예. 그 85%의 금액에다가 네. 저만의 의미 있는 숫자를 뒷자리 넣어서 경매 실제로 참여하는데요. 예. 이렇게 초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경매 물건을 고르기 전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경매에 나서는 이유는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가 원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정해두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또 너무 과도하게 욕심내 싸게 사려고 하면 1년, 2년 뭐 계속 도전해도 낙찰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익만 추구하기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낙찰에만 급급해 높은 금액을 쓰내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네네. 자신의 자금 상황과 투자 목적에 맞는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초보자는 처음부터 가용 금액을 다 동원해 도전하기보다 소형 주택 있죠. 소형 주택이나 소형 아파트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또 초보자들은 한두 번 입찰에 참여했다가 생각만큼 쉽게 낙찰되지 않으면 금세 포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경매는 가격을 높이 써내는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기와 운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 목적과 금액에 맞는 유사 경매 물건을 꾸준히 검색하고 추적해서 여러 번 입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입찰할 때 이 물건을 일반 매매 또 금매로 산다면 얼마에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그걸 기준점으로 입찰 여부 또는 입찰액을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렵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그 낙찰 금액만 나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도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하고 입찰에 임하는 게 필요한데요. 그렇겠네요. 낙찰 후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꽤 됩니다. 네. 일단 취득세를
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법무비도 필요한데요. 법무비는 경락자금 대출을 통해 대금 납부, 채권 말소 비용, 그리고 송달료도 있죠. 예. 그리고 세금 대리 납부 등으로 경매 입찰 후 전체적인 공정을 대리 진행해 주는 비용을 말하는데요. 네. 전체 법적 공정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시간과 노력을 아끼기 위해서 대개는 법무사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니까 미리 감안해야 되고요. 네네. 또 수리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아하,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또 명도 비용을 지급하는 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원만한 명도를 위해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계산 후 응찰 가격을 책정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이 부동산 경매 입문자들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점들 체크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듣고요.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네모의 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콩으로 오경희님. 제 친구는 얼마 전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날짜 조율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새 주인과 이사 날짜 조율도 가능할까요? 라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전에 방송할 때 명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 새 주인하고 이 이사 날짜 부분은 서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니까 네.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날짜 조정을 가장 편하게 하시면 웬만하면 그 낙찰자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김용순님께서는 경매가 1차, 2차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가자가 없어서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네. 하나는 첫 번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좀 전에 경매를 할 때 권리 분석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권리 분석을 하다가 보면 그 보통 경매 초보자들은 낙찰 가격 그러니까 네. 최저가가 낮은 그 위주로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 권리 분석 안에 선순위 세입자가 숨겨져 있다면 사람들이 피하게 되죠.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경매 낙찰가 외에 보증금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그럴 때 계속 유찰되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각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매각 비율에 따라서 자기가 희망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가다 보니까 아하. 1차 유찰, 2차 유찰 이렇게 아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네. 하느라고. 네. 네. 자, 1866님. 경매 관련해서 궁금증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최소 기본 자본과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고요. 지방입니다. 직장인인데 경매 관심 가져도 기회가 있을까요? 이 경매 주말에도 열리나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라고 막 질문을 궁금증들을 쏟아주셨습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네.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렵죠. 네. 경매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애석하게도 법원 주말에 문 안 엽니다. 아하하, 그래서 네. 주말에 열리진 않는데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비드 공매는 네. 상관이 없죠. 예. 상관이 없어가 주말에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데 아하. 마감이 일요일 저녁이면 네. 그 다음 날로 예. 하루 연기돼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법원이 문을 열진 않지만 인터넷으로는 어쨌든 온비드 공매. 온비드 공매 네. 가능하다. 네. 8932님 경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등기부등본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해서 오늘 얘기는 안 드렸지만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등기부등본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맨 위에 표제부, 표제부. 그리고 두 번째는 갑구,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얼굴로 나눠지는데 예. 표제부에는 주소, 네. 그리고 해당 물건지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갑구에는 소유자, 네. 그리고 압류, 가압류 상태가 적혀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이 적혀져 있는데 예. 이게 다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서울 마포구에 무지개 아파트라는 게 있다고 예시를 들면 네. 표제부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무지개 아파트가 기재되어 있고요. 아하. 그리고 두 번째 갑구에는 소유자 김땡땡 그리고
뭐 가압류 땡땡은행 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일부에는 전세 세입자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지금 간략하게 일단 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6102님, 매각률은 대략 몇 %에 낙찰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마 낙찰률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최근에 서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그 감정가는 경매에 처음 나올 때 기준의 감정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감정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습니다. 네, 아파트 네. 기준에. 예. 그래서 서울의 경매 아파트 매각 그러니까 낙찰가율은 100%가 조금 넘습니다. 10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 예.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83%,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82%, 그리고 점포겸용 그러니까 밑에 상가가 있고 네. 위에 주택이 있는 점포겸용 주택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의 낙찰이 되고요. 그리고 토지죠. 땅 같은 네네.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 미만에서 경매가 낙찰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현재 상태를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오경희님, 또 김용수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바로 보내드리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다른 분들께도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가 뭐 단순히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얻는 투자라는 점, 투자니까 또 위험이 따른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정 톡톡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대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이제 선선하다 못해 춥기까지 하죠. 춥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 추워지면서 요즘 수도권 산길을 걷다 보면 나무마다 잎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가을 단풍의 아름다움 속에 숨은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호, 네. 왜 잎이 색을 바꾸고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기변화로 이제 단풍 시기가 늦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또 단풍이 드는 속도와 산불 위험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가을의 색을 과학의 눈으로 즐기는 것도 이 시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 이 단풍놀이 못 하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한낮의 과학실 코너를 통해서 미리 단풍 즐겨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럼 아주 뭐 기초적인 질문부터 네. 좀 드리면요. 단풍은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예. 사실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나무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느라 색을 바꾸는 건데요. 네. 사실 나무 중에서 낙엽수의 겨울 생존 전략입니다. 낙엽수는 여름에 이제 빠르게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모은 다음에요. 네. 가을이 되면 이제 잎을 버리고 겨울을 휴면 상태로 보내게 됩니다. 네. 봄과 여름에 잎이 초록색을 띄우는 엽록소 때문인데요. 네. 이 색소가 이제 햇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해가 짧아지고 광합성이 이제 비효율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무는 엽록소를 이제 회수해서 줄기 속으로 돌려보내고요. 예. 그때까지 엽록소에 가려져 있던 다른 색소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띠는 카로티노이드, 예. 붉은색을 띠는 안토시아닌, 예. 그리고 갈색을 띠는 탄닌이라는 색소들인데요. 이들이 가을의 팔레트를 완성합니다. 가을의 단풍은 이제 낙엽수의 경우 퇴근 신호등 같습니다. 엽록소는 퇴근하고 다른 색소들이 이제 우리 차례다 이렇게 해서 색을 물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퇴근 신호등. 이게 그 나무들마다 그 신호가 다른 게 어떤 나무는 빨갛게 단풍이 들고 네. 어떤 나무는 노랗게 색이 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색소 차이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색소의 조합의 차이인데요. 네. 은행나무, 포플러, 자작나무는 카로티노이드가 많아서 황금빛 노란색을 띠고요. 네. 단풍나무, 홍단풍은 가을에 안토시아닌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빨갛게 물들고요.
참나무,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색소가 거의 분해돼서 갈색으로 변합니다. 네. 흥미롭게도 이제 붉은색 안토시아닌의 경우는 햇빛 차단제 역할도 하는데요. 광합성 막바지에 만들어진 당분이 강한 햇빛을 받으면 붉은색 색소를 생기게 만듭니다. 네. 이것은 잎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고 남은 영양분을 씨앗과 줄기로 보내기 위한 방패막입니다. 결국 단풍은 겨울을 대비한 생리적 정리이자 예술적 작별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나무는 가을이 되면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자기 잎을 예쁘게 단장한 뒤에 천천히 작별 인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뭔가 하루의 끝에 이 붉게 물드는 노을 같은 느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시네요. 요즘 사실 날이 급격히 추워지다 보니까 이 단풍 물드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던데 날씨랑 깊은 관련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낮에는 이제 따뜻하고 밤에는 쌀쌀해야 색이 진하게 드는데요. 햇살이 많을수록 붉게 물들고 습도가 높을수록 노랗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큰 산간 지역의 단풍이 가장 화려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최근에 지각 단풍 좀 늦게 물드는 경우 색깔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늘, 일조량, 고도 등에 따라서 같은 산이라도 단풍이 물드는 조건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이렇게 촉박할수록 붉게 물들지 못하고 이제 녹색 잎이 이렇게 많아집니다. 결국은 붉은색과 녹색이 섞여 있다가 뭐 11월 중순 이후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겨울바람이 내려오면 한꺼번에 낙엽이 돼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풍들도 너무 이 날씨 변화가 급격히 이렇게 바뀌니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옷 갈아입을 시간이야? 막 헷갈리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물드는 곳 강원도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풍 절정기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예년보다 늦은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30년 동안 평균 단풍 시작 시기가 약 5일에서 7일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후변화 때문에 가을이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단풍은 낮 기온이 20도씨 아래로 그리고 밤 기온이 5 내지 10도 정도로 떨어져야 잘 드는데요. 더위가 길어지면서 단풍나무가 광합성을 그만두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9월 전국 평균 기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는데요. 23도였습니다. 평년보다 2.5도 높았고요. 여름인 지난 6월보다도 더 더웠어요. 그래서 기상학적 여름을 말할 때 일평균 기온이 20도 이상이 올라간 뒤에 다시 떨어지지 않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올해의 경우 기상학적 여름이 지난 6월 3일부터 지난달인 9월 29일까지였습니다. 와, 9월 29일까지. 네네. 사실상 가을이 이제 10월에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단풍 시작 시기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단풍의 경우에는 강원도 설악산이 10월 2일, 오대산이 7일에 단풍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기상청에서 이제 단풍의 시작은 산에서 20%가 물들었을 때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에 80%가 물들면 절정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설악산의 경우 평균 단풍 시작은 9월 28일인데 올해는 4일 정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단풍이 설악산에서 시작돼서 점차 남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풍 시작이 늦은 만큼 절정으로 가는 데는 보통 한 3 내지 4주 정도 걸리는데 요즘 시기 정도가 이제 설악산 단풍이 절정이 되는 아름다운 시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후변화가 결국 단풍의 달력까지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달력이 조금 늦춰졌는데 이게 이렇게 단풍의 달력이 늦춰지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만 난타오에 있는 오하완다 국립산림유락구에선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단풍이 거의 들지 않다가 12월 말에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오고 나서야 산림이 50%가 붉게 물들었다고 해요. 와, 12월이 돼서요? 네, 그러니까 겨울에 단풍을 볼 수 있었다는 소리죠. 일본 나가노와 삿포로의 경우에는 작년 가을 첫 단풍이 평년보다 11일 늦게 시작됐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여름이 길어진 탓에 잎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단풍의 선명도와 밝기가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겨울이 짧아지면서 이른보부터 이제 잎이 올라오고 긴 여름을 지나다 보니까 가을로 갈수록 생리 활력이 떨어지고요. 안토시아닌이라는 붉은색 색소 생성 능력이 저하돼서 붉은 빛을 제대로 못 낸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겨울에 단풍을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계절감이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 단풍을
혹시 그러면 인공적으로도 좀 만들 수가 있나요? 네, 실제로 실험실에서 인공 단풍 연구가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온도, 빛, 습도를 조절해서 나무의 색 변화 과정을 재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온도를 낮추면 빨강색이 좀 선명해지고요. 빛을 좀 줄이면 노란색 위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또 잎을 추출해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을 하면 색소가 분리되는데요.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아토시아닌이 각각 층을 이루어서 나타납니다. 마치 잎이 나는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드러내는 거죠. 인공 단풍은 일종의 가을을 병 속에 담아두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실험 덕분에 기후 변화가 이제 단풍 시기와 색의 강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메인주의 연구를 보면 1950년대보다 단풍 절정 시기가 약 9일 늦어졌다는 게 이런 실험을 통해 밝혀졌고요. 결국 가을의 색깔 달리기 실제로 이제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뭐 단풍들 색깔로 이렇게 물드는 거 보면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긴 한데 이게 또 낙엽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쉽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붙잡는다고 잡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자연의 이치겠죠. 단풍이 드는 거는 잎의 수명이 거의 끝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잎의 이제 밑부분에는 절단층이라는 세포층이 생기는데요. 이게 일종의 이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잎 사이의 영양분의 통로를 끊어버리면서 바람에 이제 쉽게 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잎 속의 엽록소는 모두 분해되고요. 다른 색소만 남아서 붉거나 노랗게 빛나다가 마침내 떨어지는 겁니다. 결국 낙엽은 이제 더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 이런 나무의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버려야 겨울 동안 이제 물 손실 없이 뿌리와 줄기로 버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지각 단풍이 계속되고 낙엽도 제때 떨어지지 않으면서 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산불 위험인데요.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단풍이 예전보다 늦게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단순한 풍경 변화가 아니라 산불 위험과도 연결이 됩니다. 낙엽이 늦게 떨어지고 마른 잎이 이제 땅에 오래 쌓이잖아요. 그럼 일종의 연료층이 두꺼워지는 셈인데요. 그렇겠네요. 이 시기에 이제 건조한 바람만 불어도 산불의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풍이 늦어진다는 것은 숲의 불쏘시개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풍은 아름답지만 그 색의 이제 지속이 길수록 숲은 불안정해진다. 결국 전문가들은 단풍이 드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숲의 생리적 스트레스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저는 이 낙엽 밟는 소리 굉장히 참 좋아하는데 자연에게도 낙엽이 꼭 필요했던 거네요. 네, 자연은 사실 낙엽 같은 경우에 숲 생태계의 재활용 공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나무가 여름 내내 이제 만든 영양분이 잎 속에 남아 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미생물과 곰팡이가 분해해서 다시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속에 이제 질소, 칼륨, 인 같은 영양소가 들어 있어서 봄이 오면 새싹이 그걸 이제 다시 흡수하는 거고요. 낙엽은 또 천연 이불 역할도 하는데요. 겨울 동안 이제 숲 속에 숲에 이제 땅속 생물들이 있는데 지렁이, 딱정벌레, 균류, 심지어 식물의 뿌리같이 보온해주고 수분 증발을 막는 덮개가 됩니다. 결국은 낙엽은 단순히 떨어진 쓰레기가 아니라 다음에 숲의 생명을 키우는 순환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에서는 또 낙엽이 좀 문제가 되는 게 도로에 막 쌓이면 미끄럽기도 하고 또 배수구를 막아서 막 물이 넘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숲에서는 자원이지만 도시는 이제 인공 생태계라서 순환이 끊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이 이제 도심, 도로나 인도에 쌓이고요. 그러면 도로 미끄럼 사고나 배수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이제 비가 오면 낙엽이 젖어서 무겁게 눌리고 그 아래 물이 고이면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도 하죠.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매년 가을 약 7만 톤 이상의 낙엽이 수거되는데요. 대부분이 단순 폐기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낙엽을 퇴비나 바이오매스 연료로 재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엽을 모아서 공원용 퇴비나 아니면 농업용 톱밥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자연처럼 돌려보내는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재활용.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냥 이 단풍이 단순히 색깔이 변하는 그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후와 또 생명 그리고 막 순환이 이렇게 엮인 거대한 자연 언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단풍은
나무의 마지막 예술이고요. 낙엽은 숲의 첫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의 한 장면이 되겠죠. 네. 우리도 이런 자연의 리듬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연은 낭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름답게 또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한낮의 과학실 오늘 단풍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박영애님, 임지웅 아나운서님 택시 탔는데 기사님이 세모정 듣고 계시네요. 히히. 5944님은 점심시간에 정보마당 세모정 오늘도 잘 듣고 힐링한다고 또 문자 주셨네요. 큰 힘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취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오시죠. 끝으로 이글스의 Take It Eas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